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김용성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충남대학교 기술교육과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앞에서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되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생성형 AI 시대의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죠. 큰 눈을 깜빡이고 푸른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고 고개를 가볍게 좌우로 돌리며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듯한 표정.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화의 맥락이나 상대방의 얼굴 표정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게 제안도 합니다. I'm thinking of something that will make us both smile. Go on, smile. Give us a big one. 심지어 마치 사람들이 하듯이 표정이나 목소리, 대화 내용을 종합해 어떤 사람인지도 평가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me? You seem like a kind and interesting person. AI가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을 묻는 무거운 주제의 질문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불편한 표정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The most nightmare scenario I can imagine with AI and robotics is a world where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아메카는 지난해 1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GPT-3와 GPT-4 등으로 학습해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창작 능력을 갖췄습니다. 네, 영상을 잘 보셨을 텐데 영상을 보시니까 혹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아마 좀 섬뜩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한편 여기 아래에 보시면 GPT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GPT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GPT는 이제 챗 GPT의 기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로봇이 사람과 이제 비슷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생성형 AI의 등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리튼이라는 생성형 AI 도구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을 좀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이패드를 사고 싶은데 이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 저 혼자만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일명 내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뭐 집사람과 협의를 해서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생성형 AI 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아이패드 프로고요. 저는 남편이고 아내한테 허락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성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나와요. 자, 아주 빠르게 답변이 나왔고요.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내 사랑하는 아내 안녕하세요. 저희가 결혼한 지 어느덧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내께서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저희 결혼 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위트 있게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실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들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번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 여기 제가 첫 번째 제목은 누구나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이 과거에는요, 대부분 연구자들이 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하지만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은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 넷플릭스 영화를 보실 때 뒤에서 분명히 인공지능 기술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라는 영화를 시청을 했으면 그 영화와 상당히 유사한 풍의 영화들을 또 추천을 해줍니다. 기가 막히게 추천을 해줘서 저희가 이 플랫폼에서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붙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요즘에 내비게이션도 저희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기반으로 그 언어를 알아듣고 예를 들어서 길을 찾아준다든지 주유소를 추천을 해준다든지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이 인공지능은요, 우리가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자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지금은요,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일반인들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오죠? 저희가 한 4, 5년 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인공지능 스피커고요.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되게 이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다고 해서 놀랐어요. 그런데 이거 쓰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용의 만족도가 어떠신가요? 대부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사용을 하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답변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음악 재생이라든지 날씨, 교통정보, 그리고 인터넷 정보 검색,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들을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MSCEO가 그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망언을 합니다. 바위처럼 멍청하다고 망언을 했어요. 네, 불쌍하죠? 얼마나 아, 한때를 풍미했던 인공지능 스피커인데 그 스피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말로 하는 이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조금씩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챗 GPT를 아마 대부분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챗 GPT를 쓰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빼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편리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주어요. 근데 인공지능 스피커는 어땠어요? 아주 단순한 내용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가지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채팅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채팅 기반으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생성형 AI 시대에 서막을 끊게 된 건 바로 챗 GPT입니다. 챗 GPT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고요. 이 챗 GPT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처럼 대화하고 사람처럼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챗봇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사람처럼 답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못해요. 그런데 얘는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요, 과거에는 GPT 모델이 있었어요. GPT 모델 1, 2, 3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모델은 우리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인들이 채팅을 통해서 이 모델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원래 있었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아주 큰 관심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150억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지만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대 때는 우리가 한 장 한 장이 상당히 소중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해보면 한 컷을 사면 한 30장 정도 찍을 수 있었던, 그 하나의 필름통 하나를 사면 한 30장 정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소중했어요. 한 장 한 장이. 지금 그런데 30장 찍는데 후루룩 찍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사진을 초반에 아, 그 그러니까 초반에 사진이 나왔을 때 그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150억 장을 만들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826년에 최초로 만든 사진이에요. 그라의 창문에서 바라본 조망이라는 아스팔트로 만든 사진인데 이 사진을 처음에 촬영을 1826년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150억 장을 촬영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1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 오른쪽 보시면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최근에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로 만들죠. 그걸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이 알고리즘을 통해 150억 장의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이 걸렸습니다. 불과. 자, 어마어마한 양의 이미지들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트럼프 전 대통령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에는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사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의 90% 이상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사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성형 AI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생성형 AI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워하세요. 챗GPT는 알고 계신데 생성형 AI 어려워하시는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공지능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텍스트를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문서, 논문, 아니면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잔뜩 학습시키고요. 얘한테 논문을 만들어내는 혹은 문서를 만들어내는 일을 시키는 것이 대화형 AI 챗봇 그리고 텍스트 생성형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지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상당히 많은 이미지들을 얘한테 학습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뭐 고흐라는 화가가 있으면 그 고흐라는 화가의 풍대로 만들어라 라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고흐라는 그 화가의 그림들을 가져다가 통째로 학습을 하고 비슷한 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음성도 똑같습니다. 음성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가져왔던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모든 그러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음악들을 다 학습을 해요. 그리고 그 학습한 걸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종류만 좀 다를 뿐이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졸리신 시간이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의 개수를 한번 몇 개인지 제가 18개를 갖다 넣어놨는데 몇 개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자, 빠르게 스캔해 보시면 눈에 안 들어오는 건 모르시는 겁니다. 자, 제가 골랐어요. 자, 고르시고 제가 4개 등급으로 나눴는데 모두 활용 가능 12개 이상, 6개 이상, 5개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자,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것은 신입니다. 신. 네, 신의 등급을 가지고 계시고 12개 이상은 고수, 6개 이상 중수, 5개 이하 초보. 대부분 아마 제가 이제 강연을 다녀보면 중수도 잘 안 계세요. 대부분 90% 이상이 95% 이상이 초보이시기 때문에 아마 좀그 반성은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앞으로 많이 배우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 음악은요 제가 인공지능으로 한 30초 정도 걸려서 만든 음악입니다. 듣기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이렇게 BGM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AI로요. 자, 그러면 제가 종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생성형 AI예요. 챗GPT, 빙챗, 리튼, 하이퍼클로버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이 있고요. 제가 세부적인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미지 생성형 AI고요. 미드저니, 달리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형 AI고요. 세 번째는 사운드, 음악을 만들어내는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AI입니다. 마지막은 PPT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인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PPT를 뚝딱 1분 만에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맛집을 검색을 할 때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을 하신다? 라고 한번 여쭤볼게요. 뭐라고 검색을 하세요? 대부분 땡땡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그죠? 자, 저도 맛집을 검색을 합니다. 강남 맛집. 자, 그런데 이 강남 맛집을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나오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죠? 뭐 소고기도 나오고 꽃게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저는 초밥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맛집에서 한 번 더 좁혀서 강남 초밥 맛집이라고 검색어를 좁혔습니다. 자, 아마 대부분
여기 들으시는 선생님께서 대부분 요런 로직으로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셨어요? 아니면은 뭐, 대학에서 뭐 지도 교수님한테 배우셨어요? 아니면은 뭐 교육청에서 배우셨나요? 아니죠. 내가 하면서 터득을 하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로직은 누구나 알고 있는 로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검색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Q라는 검색 엔진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검색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엔 강남역 초밥 맛집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제가 제 비서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강남역 초밥 맛집을 추천해줘. 고급스러운 분위기, 70대 부모님을 모시고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얘가 이렇게 답변을 예쁘게 해줍니다. 아주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답변을 해주고요. 과거에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이렇게 Q라는 검색 엔진으로 이렇게 시간을 빠르게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네이버 검색창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Q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하셨으면 여기 초록색 버튼이 안 뜨고요. 등록 대기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하시고 등록 대기 눌러 놓으시면 몇 시간 정도 지나면 컨펌 메일이 오고요. 그 메일로 활용을 하시면 실제로 Q를 손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검색의 패러다임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제가 Q를 활용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김치찌개 맛있게 만드는 레시피 뭐야? 그리고 재료도 구매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김치찌개 만드는 레시피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재료들도 추천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재료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실제로 구매까지도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제가 장바구니에 담았고요. 바로 이마트몰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마트몰에 주문을 하면 제가 시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해서 이렇게 완료를 하면 생각보다 아주 편하게 김치찌개 레시피만을 물어봤는데 쇼핑까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상당히 편해졌죠. 자, 제가 그럼 이 말씀을 드린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 제가 질문의 차이가 최고의 결과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질문을 잘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문현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문현답이 아니라 제대로 잘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최고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생성형 AI의 정의를 설명해줘 라고 했고요. 우측에 생성형 AI 정의를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줘. 요거 하나만 넣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은 요거 하나 차이예요. 그런데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아주 다릅니다. 왼쪽은 생각보다 어려운 용어들, 뭐 심층학습, 딥러닝 이런 기술들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른쪽은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자, 읽어드릴게요. 생성형 AI는 컴퓨터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이야 라고 쉽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반말도 해줘요. 네.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결과물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입력을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양질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리튼이라는 곳은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서도 억대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연봉을 내걸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조건이 뭘까요?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인공지능과 잘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요. 여기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모두 인공지능과 다 잘 대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봉 4억 되면 조금 솔깃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직업들이 새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롬프트라는 것을 잘 설계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담당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등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생성형 AI로 인해서 직업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생성형 AI가 그럼 얼마나 좋길래 그럴까요? 우선 우측에 보시면 유니티라고 하는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유니티는 아마 3D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뭐 VR 기기 같은 거 이렇게 쓰면 유니티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디지털 휴먼을 인간이랑 비슷한 꼭 닮은 디지털 휴먼 만드는데 몇 명의 아티스트가 6명의 아티스트가 4, 5개월 동안 밤낮 없이 작업을 해야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아티스트가 하면 최대 30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몇 분 만에? 수분 만에 작업을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3D 뭐 게임 디자인 같은 거, 배경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는데, 저도 전혀 이제 저는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도 프롬프트 몇 줄이면 우리가 여러,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북극에가 있다. 북극에가 있는 그런 배경을 3D 배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공식도, 저희가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 실제로 코드를 직접 짜야 되고, 혹은 오픈 소스를 가지고 와서 자기 커스터마이징도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들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적게 걸리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는, 제가 작년에 학생들이랑 아두이노로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교수님, 그 혹시 제가 요거 프로그램 만드는데 사실 오류 찾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주일 걸린 거를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코드가 거의 뭐 한두 개 틀린 거 가지고, 대문자, 소문자 이런 거 틀린 거 가지고 일주일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챗 GPT에 그 코드 넣으면요, 정말 몇 초 만에 오류를 찾아주고, 그 오류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까지 추천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이거 한 친구들은요, 상당히 불운했죠. 어쨌든. 근데 올해는 이렇게 챗 GPT로 스마트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파급 효과가 뛰어나다. 그럼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냐? 자, 우선 PPT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PPT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제가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생성을 누르시고요. 프레젠테이션을 누른 다음 저희는 주제를 입력하면 돼요. 우주 탐사의 역사, 그리고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입력을 했고, 자동으로 목차를 이렇게 몇 초 만에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목차 저희가 수정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테마를 고르시고요. 그 테마 고르고 계속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네, PPT를 만들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만들죠. 얘가 아까 저는 뭐만 입력했어요? 제목만 입력했습니다. 제목 가지고 목차를 자동으로 짜주고, 이 목차 기반으로 자동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미지도 자동으로 찾아주고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이런 이미지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모든 작업이 1분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만약에 제가 수업에 쓸 자료가 필요해요. 근데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미지는요,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물고기, 그러니까 그 낚시하는 사진, 우주인이 낚시하는 사진을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사진을 쉽게 그려줘요. 이런 사진 사실 인터넷에서 찾으면 없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주고요. 이것도 1분이면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학생들이랑 스케치하는 수업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면을 스케치한다. 그럼 이렇게 스케치를 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제가 여기다 프롬프트를 뭐라고 입력을 했냐면 옐로우 스포츠카 컨셉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도면 그리기, 간단하게 이렇게 도면만 있을 뿐인데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노란색 스포츠카 형식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들 계속 수정을 하면 세부적으로 다 바꿀 수 있고요. 바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강의실이라든지 교실 같은 경우에 뭐 새로 디자인을 하고 싶다,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인테리어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좀 기본 틀을 가지고 약간 흰색 톤으로 바꾼다든지 뭐 핑크색 톤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 생성형 AI 도구를 통해서 다 가능하시다. 그 다음 선생님께서 선생님들 아마 좀 여기 참석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챗 GPT를 왼쪽처럼 챗 GPT를 통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 그냥 클릭만 합니다. 그리고 교우 관계, 또 의사소통 문제, 상호 존중, 이해심, 친밀함 이거 찍었고요. 활발함, 적극적, 자신감, 의욕적 하고 자동 생성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내용, 누가 기록 사항과 종합 의견까지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정말 빨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도 완성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걸 갖다가 그대로 쓰시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좀 수정을 하시고 선생님화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더 많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목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수업 지도안 제작도 하실 수가 있고요. 학생들이랑 토론 주제를 하실 때 아이디어도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의 시나리오도 만드실 수 있고요. 채점 기준표, 루브릭 생성하실 수 있고요. 그 루브릭 기반으로 채점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시고요. 설문조사 내용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 가정통신문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넣으시면 우측에 나온 것처럼 가정통신문도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대학 교육의 활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학에서 사실 논문을 쓸 때 참고 문헌 정리하는 게 큰 일이에요. 물론 엔드노트 같은 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논문 참고 문헌이 뭐 이름 여기 1, 2, 3번은 이름이 앞에 있고요. 4번, 5번, 6번은 이름이 뒤에 있어요. 저자 이름들이. 그리고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식이 막 제각각입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넣고 참고 문헌을 APA 스타일로 바꿔달라. 그리고 연도별 오름차순까지 해달라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쭉 2011년부터 2014년 이렇게 쭉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주고 저자 이름이 다 앞에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DF, 논문 PDF를 넣고 혹은 다른 PDF를 넣고 이런 식으로 내가 100자로, 200자로 요약을 해달라. 그리고 1000자로 요약을 해달라. 그리고 이 논문은 어디에서 펀딩을 받았냐 이런 것들을 다 질문을 하면 여기 PDF 내용을 저희가 다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학에서는 연구 계획서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회의록 작성하실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상담 기록 같은 경우 키워드로 작성을 해놓으시면 이걸 가지고 다시 문장화를 해주기도 하고요. 논문을 통째로 작성하시는 건 사실 윤리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논문 초안을 구성을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논문 문체를 조금 다듬는다. 혹은 논문을 조금 이제 포멀한 형식으로 다듬어 달라 이런 것들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것들을 아, 반드시 이제 활용하면 좋긴 한데 장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생성형 AI의 위협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인공지능으로 다 만든 사진들이에요. 만든 사진들인데 맛있는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우리 초밥 만들려면 누가 만들어요? 이렇게 요리사가 만듭니다. 밥은 사람이 만들어야 맛있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그 초밥 코너에 가면 그 다 이제 기계가 만든 초밥이잖아요. 그 초밥과 일식집에 가서 초밥 사람 손으로 만든 거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당연히 사람 손으로 만든 게 맛있죠. 근데 이 초밥을 만드는 자판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초밥을 드시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만드는 초밥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방법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초밥을 이렇게 자판기에서 찍어내는 시대로 변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림을 그릴 때 원래 어떻게 합니까? 붓이나 뭐 펜, 포토샵 이런 것들로 그림을 그리죠.
사람이 그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프롬프트라는 텍스트를 넣고 그림을 뽑아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림은 붓으로 그리는데 요즘의 그림은 다가 아니라 이제 대부분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프롬프트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넣어서 그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은 첫 번째, 제가 이제 위협에서 첫 번째는 질문 잘하는 교육이라는 함정입니다. 학생들은 그러면, 아, 여기에 프롬프트라고 하는 질문을 잘 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나 질문만 잘하면 되겠다라고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질문도 잘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챗 GPT 시대 학생들의 생각을 멈추게 하다. 큰일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챗 GPT를 활용을 하니까 생각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얘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사실 저도 챗 GPT를 많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활용을 할 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과거에는 뭐 마인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생각을 막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은 얘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빨리빨리 주기 때문에 오히려 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 저 같은 성인도 그런데 초중고생 혹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실 사회로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생각과 창의력, 사고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 학생들은 또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찾아보고 이걸 통해서 하나의 생각의 스키마를 형성을 하고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역량이 길러지게 되는데 챗GPT한테 단순하게 질문만 잘하는 교육을 하게 되면요. 학습 역량이라든지 창의성,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저하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챗GPT라든지 이런 생성형 AI 도구들을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전적으로 사실 수업에 활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활용을 할 때 학생들한테는 최소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도움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업도 그리고 과제들도 단순하게 챗GPT로 결과물을 얻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 학생들의 창의성 기반으로 새로 아이디어를 본인들이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조선 왕조실록에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이 이 사건은 사실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자,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뭐냐면 이 요약을 하자면 신하가 세종대왕이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서를 작성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화가 났겠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그 친구한테 던진 거예요. 그래서 맥북 프로가 이때 있었을 거예요. 맥북 프로라는 것은 이제 아, 저기 애플에서 만든 노트북인데 걔를 던졌다는 사건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진에서 혹시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왼쪽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네, 찾으셨어요, 혹시? 네, 보시면 여기 손가락이 좀 이상합니다. 손가락이 우측에 보시면 얘가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요. 얘는 손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사진인데 이 사진들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손가락이 이상하죠? 얘도 사진도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거짓말 현상을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하고요. 환각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뭐냐면 사실이 아닌 거를 마치 사실처럼 답변을 내놓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장을 생성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나는 밥을 이라고까지 얘기하고 뒤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먹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가장 확률이 높은 요 먹었다를 채택을 해서 답변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렇게 학습이 됐어요. 무조건 확률적으로 더 높은 게 있으면 그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것들을 출력을 할 수 있게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1%라도 관련이 있는 사건이 있으면 그것처럼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 이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데이터를 편향적인 데이터로 학습을 하거나 혹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를 또 답변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또 거짓말로 답변을 해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학에서 생성형 AI를 대학에서 쓰면 F 주신다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출처 표기하면 가능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생성형 AI, 챗 GPT 써봤니? 라고 물어봅니다. 대학생들한테. 제가 2, 3학년 수업을 맡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답변을 해요. 100%가 써봤다고 합니다. 2, 3학년 100%다 써봤고요. 어디다 써왔니? 그러면 과제할 때 써요. 아, 그거 혹시 교수님께서 알고 계시니? 아니,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100%, 99% 이상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교육자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교수자마다 이것들을 장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면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나 정확하게 과제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아, 한번 보시고 잠시만요. 네. 미디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강유진 씨. 평소 전혀 몰랐던 주제인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과 사례, 전망을 포함해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작성하라는 과제를 내봤습니다. 강 씨가 챗 GPT에게 던진 질문은 단 4개. 인터넷 번역기를 사용해 영어로 질문하고 영문 답은 다시 우리말로 번역해 과제를 완성하는 데 단 30분이 걸렸습니다. 자료 조사를 따로 안 해도 그냥 질문만 넣으면 여기에서 요약을 해서 나와가지고 실제 과제할 때도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제물을 본 교수의 평가. 합격입니다. 답을 잘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죠. 왜냐하면 데이터 마이닝에 관련된 문서가 굉장히 많이 있고 학생들이 챗 GPT에 쉽게 의존할 수도 있는 상황. 실제 미국 뉴욕시는 초중고 공립학교에서 챗 GPT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챗 GPT의 기능을 요약하면 흩어져 있는 지식 네,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과제에 활용을 하고 실제로 평가도 괜찮은 평가를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뭐 물론 써도 됩니다. 근데 얘가 생성형 AI가 원천적으로 얘가 어떻게 태어났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친구의 학습 방법은 생성형 AI의 학습 방법은 과거에 여러 가지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통째로 모아서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에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가 학습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블로거예요. 블로거인데 하루에 한 개씩 글을 올려서 1년에 300개 정도의 글을 올립니다. 그럼 10년 동안 3,000개 글을 올렸어요. 그럼 이 글을 가져다가 통째로 학습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서비스를 무료로 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사실 부분 유료화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유료화해서 돈을 내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돈은 챗GPT가 버는데 이 데이터 제공한 사람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블로그에서 3,000개의 글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AI 업체들이 벌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여기에 학습에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텍스트 문서들 혹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첨단 표절 기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요,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들에 워터마크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워터마크를 넣어서 이것들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사진인지 사람이 만든 사진인지를 지금 기술들을 사실 이런 기술들이 나오긴 했고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과 인공지능이 만든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시대가 변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저작권으로 인정하냐 여부도 사실 갑론을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간이 만들어낸 저작물만 저작권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든 것들은
저작권법의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생성 AI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쓰면 사실 저작권을 누가 주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학교 현장에서 네 번째는 맞춤형 교육, 줄줄 새는 개인정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2025년에 디지털 교과서가 나와요. 이제 다음 강의가 디지털 교과서 강의인 것 같은데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는데 이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이 뭐냐? 가장 큰 핵심은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입니다. 근데 이 맞춤형 수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의 개인정보예요. 이 학생이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고 어떤 걸 틀리고 남성이고 여성이고 어떤 학습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언제 접속을 하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생성형 AI에게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입력하면 입력할수록 훨씬 더 정확한 결과물을 내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무분별하게 본인의 정보 혹은 선생님, 교수님 혹은 뭐 부모님, 학교 여러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입력할 경우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생성형 AI 프롬프트를 어느 정도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정보 보호 교육을 확실하게 이제 시켜야 그러니까 정보 보호 교육을 확실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차표를 끊으러 가시면 이런 풍경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앱을 활용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KTX라든지 이런 표들을 구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 직접 가셔서 보내시면 수수료도 훨씬 많이 듭니다. 자, 생성형 AI는 제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다섯 번째 주제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표는 한국언론진흥회 재단의 조사 결과이고요. 아래는요. 올 여름에 제가 1급 전교사 연수 선생님들 저희 학교에 한 400분 정도가 오셨고 314분이 응답을 하셨고 그 응답한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챗GPT 얼마나 써보셨을까요? 여쭤봤을 때 50% 정도 사용해 보셨고요. 50%는 사용해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50%왜 사용해 보지 않으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용하기 귀찮아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시간이 없어서 대부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귀찮지 않게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수업에 어떻게 쓰실 수 있다. 그리고 업무에 어떻게 쓰실 수 있다를 자꾸 알려드리면 이런 분들이 돌아와 쓰게 되면 실제로 이런 시대적 흐름에 잘 타고 가실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잘 사용하지 못하시면 이제 양극 환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학교 현장에서 제가 이제 Q&A 형식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 과연 안전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교사가 챗GPT 내용을 스크린에 보여줘도 되나요? 결과적으로 챗GPT는요, 얘가 어떤 응답이 나올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응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나쁜 응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캡처된 화면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기부 작성에 사용해도 되나요? 사용은 가능하지만 주의 깊게 사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개인정보 입력하는 것도 안 되고요. 이제 여기에 나온 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이걸 작성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다시 재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행평가, 학생평가에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교사가 챗GPT가 평가를 한 결과들을 모두 다 전적으로 믿지 않고 이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챗GPT만으로 평가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미래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카메라를 다 이렇게 켜고 있지 않으셔서 제가 어떤 분들이 접속을 했는지 사실 잘 파악이 어렵지만 나는 어떤 세대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제가 표를 드리겠습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세대, G세대, 알파 세대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떤 세대에 속해 있으세요?
네, 아마 본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그 태어나신 연도를 기준으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세대별로 어떤 앱들이 가장 많이 깔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본인의 세대를 보시고 만약에 뭐 X세대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깔린 앱들을 보면 생각보다 들어맞습니다. 이게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M세대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잘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좀 특이한 친구들이 있어요. 알파 세대입니다. 이 알파 세대 친구들은요, 좀 달라요. 로블록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앱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틱톡이라고 하는 숏폼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뭐 포켓몬고, 이런 게임도 활용을 하고요. 어쨌든 조금 양상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 G세대라고 하는 친구들, 지금 대학생들이죠.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최신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알파 세대는 이렇게 다른 역량을 갖고 있다. 다른 좀 양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친구들은 교육 과정에서 코딩을 기본적으로 배운 세대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딩을 배운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은 코딩을 배웠기 때문에 필요한 거, 자기가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고양이 밥 주는 기계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은 직접 만들어서 쓰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 챗GPT,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럼 이 친구들은 아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습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생성형 AI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사회로 나왔을 때 저희와 이제 경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대 간 양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교육자가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 지금 연수를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내용을 좀 이제 아셨으니까 요런 것들 활용을 해볼까? 재밌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본인의 업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활용하시지 않아서 귀찮아서 안 배운다라고 하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점점 앞서 나가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점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자, 그래서 교육자 분들도 저희가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나오면 어쨌든 AI 튜터라는 게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AI 튜터는 생성형 AI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 생성형 AI는 교육자와 함께 가는 존재. 그러니까 보조 강사, 보조 교사로 생각을 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친구처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업도 만드시고 그리고 업무도 훨씬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교육자가 반드시 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소화불량이 걸렸어요. 근데 약을 먹어야 하는데 챗 GPT한테 물어봅니다. 소화불량인 것 같아. 약을 먹어야 할 약을 알려줘. 그랬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안티산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H2 수용체 약물. 그럼 이거를 제가 선생님들께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티산제 제가 드리면 프로톤 펌프 억제제 드리면 저도 의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먹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도메인 지식 전문가만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자, 여기에서 챗 GPT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기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자, 시작을 하고요. 결과가 사실인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쓰면 돼요. 근데 결과가 사실인지 중요하다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결과가 정확한지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가? 검증이 안 되면 활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저희가 의학적인 지식을 물어봤을 때, 약학적인 지식을 물어봤을 때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로그래머들 다 챗GPT로 대체될 거다. 물론 프로그래밍 상당히 잘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사용자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만약에 프로그래밍 할 수 없는 분들이 지금 뭐 파이썬, 뭐 C로 코딩을 했어요. 그거를 결과물을 줬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전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알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결과물들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챗 GPT로 또 질문을 할 때도요. 좀 더 단순한 질문보다 복합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요. 많이 알아야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 전문가만 살아남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라든지 선생님들 모두 다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좋은 대학 성공의 법칙이 깨진다입니다. 얘는 뭐냐면 좋은 대학은 물론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코딩 실력만으로 신입사원을 선발을 합니다. 코딩 실력만으로. 그래서 LG CNS 혹은 뭐 카카오 이런 데는 코딩 역량만 봐요. 코딩을 잘하느냐 못하냐. 그래서 코딩 실력 보고 그리고 코딩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면접 보고 뽑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를 나왔는지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뭐 박사를 해도 코딩을 못하면 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진짜 지속적으로 잘 쌓아서 일명 코딩을 잘하면 코딩 덕후가 될 수 있도록 하나에 빠져서 그 기술을 잘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된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거와 관련된 역량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진로로 나중에 나갈 수 있다는 거로 아, 안내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나 가져야 하는 생성형 AI 리터러시입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에스크업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에스크업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리튼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들은 아, 그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를 하면 되거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면 카카오톡에서 챗 GPT와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것들은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어린아이, 초등학생부터 노인분들까지 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보편적 생성형 AI 리터러시라고 명명을 했는데 접근성이 이렇게 좋은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생성형 AI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본적인 리터러시고요. 이 S컵 같은 거 이용하시면 여기에서 그림도 그려낼 수 있고요. 실제로 챗GPT처럼 대화도 하실 수 있고 문서 같은 것도 물어봐서 요약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위에 있는 능력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보편 실용적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업무하는 기본적인 그 사회생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용적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챗 GPT나 뭐 감마라든지 아까 PPT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뭐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다 생성형 AI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도구들을 잘 하나하나 분절된 영역이긴 한데 이러한 도구들을 쓰다 보면 잘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고 이렇게 잘 연결이 되면 하나의 체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체인을 가지고 강력한 무기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자가 변하지 않으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지금 어쨌든 생성형 AI를 필두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을 잘 배우시고 이걸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역량을 잘 길러 주셔야 나중에 저희 학생들도 좀 더 양질의 교육 그리고 좀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저술한 저서고요. 여기에 또 생성형 AI 교육 분야 다양한 사례라든지 수업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